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이라윤입니다. 오늘은 유상화, 박서정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출근길 혹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일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을까? 일과 사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까지 알면 알수록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조금은 가볍게 하지만 은근히 도움이 되는 시간, 일 속의 숨은 이야기들을 풀어보는 잡학사전입니다. 오늘도 공감 한 스푼, 정보 한 스푼 더해서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힌트를 건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잡학사전과 함께 하시죠.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를 계기로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접적인 노동자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자성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동일한 일하는 사람이라도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 노동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돈벌이를 하고 있지만 근로시간이 짧아 소득이 낮아 일자리를 바꾸거나 일을 더 하고 싶어하는 청년이 5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분기 청년층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1년 전보다 1,000명 늘어난 12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주당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이들을 뜻합니다.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임시,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구직자와 비슷한 상태에 있다 보니 불완전 취업자라고도 불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신규 감독관 교육협신 공개발표회에서 백승중 노동감독관이 체불 관련 임금 진정권을 해결하는 절차를 시연하면서 강조했습니다. 노동부가 노동감독관 대규모 증언과 관리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 등을 앞두고 감독관 교육을 실전형으로 전면 개편하는데요. 노동부는 신규 노동감독관 교육 개편 추진 결과를 발표하고 퇴직금 체불 사건 해결 절차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노동부는 2028년까지 4년간 노동감독관 인력을 3,000명에서 8,000명으로 대폭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유상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직업 현장의 목소리 전해드리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향기 하나에 다시 뒤를 돌아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움직이는 강력한 매체, 향기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향기를 만들어내는 조향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흔히 조향사라고 하면 향수를 만드는 사람만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 안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쓰는 생활용품들, 그리고 향수 같은 향을 만드는 퍼퓸머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먹는 음식의 맛에 풍부하게 만드는 식품향료 전문가 플레이버리스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퍼퓸머가 후각을 이용해서 아름다움과 이미지를 전달한다면 플레이버리스트는 미각과 후각을 동시에 활용해 우리가 먹는 과자, 음료, 가공식품의 맛을 완성합니다. 특히 플레이버리스트는 우리가 직접 섭취하는 음식을 다루기 때문에요. 더욱 엄격한 안전기준과 정교한 미각이 요구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조향사의 작업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마치 현대적인 연금술사를 연상케 합니다. 수천 가지 향료가 늘어서 있고요. 이 안에서 이분들은 아주 미세한 단위인 방울로 한 방울 한 방울씩 향을 쌓아 올립니다. 아주 작은 비율의 차이가 전혀 다른 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교한 수작업과 더불어 컴퓨터를 활용한 디지털 배합 기록은 필수입니다.
하나의 완벽한 향이 탄생하기까진 수백 번의 시행착오와 수정 과정을 거치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조향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질이 필요할까요? 선천적인 후각보다도 훈련된 기억력이 더 중요한데요. 수백 가지의 원료향을 하나하나 맡아보고 이를 뇌에 각인시키는 지루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에 향료의 화학적 반응을 이해하는 과학적 지식이 더해질 때 비로소 전문 조향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술가적 감성을 넘어서 원료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는 데이터 중심의 사고가 필요한 직업입니다. 조향사는 향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자신감을, 또한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냄새를 맡는 기능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제품의 가치를 완성하는 조향사의 손길. 보이지 않는 향기로 세상의 색깔을 바꾸는 이들의 열정이 더 많은 이의 아름다운 잔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저도 사실 향수에 관심이 정말 많은데요. 향료를 조합해 제품을 만드는 직업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취업 또는 활동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박서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최근 취업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질문이 하나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어느 기업이 안정적일까를 물어봤다면 이제는 어느 기업이 발전이 가능할까로 질문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힌트가 될 만한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제17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결과인데요. 무려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100개의 기업들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 채용시장이 원하는 인재상과 미래 먹거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행 상품을 파는 시대를 넘어서 기술과 콘텐츠가 결합된 새로운 관광산업의 현장으로 지금 가보시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관광산업이 이제는 기술 기반 산업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AI는 실험 단계가 아니라 실제 우리 여행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30개의 언어로 소통하는 호텔 AI 컨시어지 서비스나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 동선을 실시간으로 쏴주는 서비스들이 실제 사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잡포인트는 바로 이건데요. 이제 관광이나 서비스 분야 취업을 희망하더라도 데이터나 AI에 대한 기본 이해는 필수 경쟁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문과라 기술은 잘 몰라요 라는 말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K컬처입니다. 단순히 한국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팬심을 관광으로 사용하는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행하는 도슨트 서비스나 공연장까지 편하게 이동하는 전용 모빌리티 플랫폼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외국어 능력은 기본이고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수용성과 우리 콘텐츠를 매력 있게 가공하는 기획 역량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핵심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느냐보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진 우리 MZ세대들을 겨냥한 서비스인데요. 사찰 문화와 러닝을 결합하거나 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맞춤형 여행, 그리고 자연 속에서 럭셔리한 휴양을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이제는 개인화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는 문화인데요. 창의적인 스토리텔링 능력과 트렌드를 빠르게 읽는 감각을 가진 구직자라면 이런 라이프 스타일 기반의 벤처 기업에서 여러분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관광벤처 기업만 해도 1,800여 곳, 창출된 일자리만 해도 5,300여 개가 넘습니다. 정부 역시 이 분야를 미래 핵심 산업으로 보고 있고 최대 1억 원의 지원금과 해외 진출 기회까지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대기업도 좋지만 내가 직접 산업의 흐름을 바꾸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벤처와 스타트업 기업으로 눈을 넓혀보시는 건 어떨까요? 변화하는 흐름을 읽는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의 잡정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행도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기술과 함께 설계되는 시기가 온 것 같죠? 그만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조승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생소한 직업, 미래 유망 직종 등을 탐구하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디지털 공간에 흔적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사진을 찍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SNS에 우리의 일상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쌓인 기록들은 어쩌면 우리의 또 다른 삶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디지털 기록들은 우리가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 남게 될까요? 그리고 그 수많은 데이터는 누가 어떻게 정리할까요? 오늘 직업의 세계 시간에서 소개할 직업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정리 전문가, 디지털 장례지도 기획자입니다. 디지털 장례지도 기획자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이후 남게 되는 온라인 정보와 기록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SNS 계정, 이메일, 사진, 동영상, 그리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까지 모두 디지털 자산에 포함됩니다. 이 직업은 이러한 데이터를 단순히 삭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가족의 의사와 상황에 맞춰 정리 방식 자체를 설계합니다. 어떤 기록은 보존하고 어떤 계정은 삭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모 공간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닌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다루는 새로운 형태의 장례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직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떠난 뒤 사진 앨범이나 편지처럼 물리적인 유품만 정리하면 됐지만 지금은 수십 개의 SNS 계정과 수천 장의 사진,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 기록이 남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가 아무런 정리 없이 남을 경우 유가족에게 혼란과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계정이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또는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디지털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장례지도 기획자는 어떤 일을 할까요? 먼저 고인의 디지털 자산을 파악하고 목록을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유가족과 상담을 통해 계정을 삭제할지, 보존할지, 혹은 일부를 기록으로 남길지 결정합니다. 그 다음 각 플랫폼의 정책에 맞춰 실제 계정 정리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디지털 추모 공간이나 기록 아카이브를 기획합니다. 즉 기술적인 처리와 함께 사람의 기억을 다루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 직업을 위해서는 기술과 사람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다양한 플랫폼과 데이터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IT 지식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이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공감 이해입니다. 유가족의 감정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소통해야 하고 누군가의 삶의 흔적을 다룬다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이 직업은 데이터를 정리하는 일을 넘어 기억을 정리하는 일에 가깝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기억이 됩니다. 디지털 장례지도 기획자는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또는 필요에 따라 정리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삶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역시 중요한 선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시간 세계였습니다. 네, 조금 낯설지만 꼭 필요한 직업, 디지털 장례지도 기획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방식도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잡토크 시간인데요.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연봉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요즘은 그만큼 많이 이야기되는 게 바로 복지입니다. 식대 지원, 재택근무, 자율 출퇴근, 그리고 휴가 제도까지 회사마다 내세우는 복지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 복지는 과연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걸까? 두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결국 복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대 지원이 하루 10,000원이면 한 달이면 20만 원이잖아요. 이런 식대뿐 아니라 교통비나 통신비, 주거 지원까지 하면 실제로는 몇백만 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복지는 실질 연봉을 올려주는 구조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복지는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주는 요소라고 보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가 가능하면 출퇴근 시간만 해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절약이 됩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돈으로만 계산하기는 어려운 여유, 건강, 그리고 자기 개발의 시간인데요. 그래서 저는 복지는 돈으로 환산하기에는 부족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숫자로 계산 가능한 복지인가 아니면 삶의 질을 바꾸는 복지인가 확실하게 갈렸는데요. 네, 사실 서정 아나운서 말씀은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연봉이 낮으면 버티기 힘든 것도 사실이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기본적인 연봉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을 넘으면 돈보다 환경이 더 크게 작용하는 순간이 큰데요. 예를 들어서 야근이 많고 스트레스가 큰 회사에서 연봉이 높은 경우 처음에는 괜찮지만 결국 번아웃이 오기 십상이거든요. 반대로 복지가 잘 갖추어진 회사는 오래오래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또한 일할 수 있는 구조도 결국 돈에서 나오는 건데요. 회사가 복지를 제공하려면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은 다시 직원에게로 돌아가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 대신 연봉으로 받고 선택하겠습니다. 이쪽을 택할 것 같은데요.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 대신 연봉을 더 받으면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복지가 좀 좋아 보여도 결국 통장에 찍히는 실질 금액이 더 중요한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자산 형성까지 생각을 하면 연봉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근데 반대로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는 삶, 이것이 바로 좋은 커리어일까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은 자기 개발, 취미, 건강, 이런 것들도 커리어의 일부로 보는 곳들이 참 많거든요. 복지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지금의 돈과 지속 가능한 삶 이렇게 갈리는 것 같은데요. 결국 어느 쪽이든 본인의 선택에 맞게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연봉이 중요한 선택일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더 나은 삶의 환경이 중요한 선택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연봉 또는 복지 어떤 기준을 더 우선으로 두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소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보는 시간, 자빈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취발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취미로 발레를 즐기는 사람을 일컫는 새로운 신조어인데요. 최근 유연성과 체형 교정, 그리고 우아한 움직임까지 더해지며 발레는 특정 전공자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퇴근 후 발레 학원을 찾고 주말마다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발레는 일상 속 취미로 우리 곁을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처럼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온 발레가 그 정점에서 세계 무대를 호령하는 발레리노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세계 최고 권위의 발레단에서 동양인 남성 최초로 정상에 오른 무용수 김기민입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발레단으로 꼽히는 마린스키 발레단은 300년 가까운 전통을 지닌 고전 발레의 성지입니다. 이곳에서 한국인 최초, 아니 동양인 남성 최초로 수석 무용수 자리에 오른 인물이 바로 김기민입니다. 2011년 입단 이후 단 4년 만에 수석 무용수로 자리를 잡으며 이례적인 기록을 세운 그는 2016년 무용계의 아카데미 상이라고 불리는 부누아 드라 당스를 거머쥐며 세계 최정상의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최초와 최고라는 기록은 결코 쉽게 얻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러시아 발레는 전통과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무용수들은 매일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동작 하나, 시선 하나까지 완벽하게 다듬어야 하죠. 특히 외국인 무용수에게는 언어의 장벽은 물론 신체 조건에 대한 기준까지 더 까다롭게 적용되곤 합니다. 그 속에서 그는 끊임없는 연습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했습니다. 백조의 호수, 지젤 같은 고전 작품을 통해 그는 실력이 곧 최고의 언어라는 점을 무대 위에서 증명해냈습니다. 수석 무용수는 발레단을 대표하는 얼굴이자 공연 전체를 이끄는 주인공입니다. 김기민은 돈키호테, 해적 등의 작품에서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도약과 화려한 회전을 선보이며 관객들로부터 플라잉 킴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마린스키 입단 15주년을 맞이한 그는 이제 단순한 무용수를 넘어 한국 발레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활동 영역도 넓히면서 한국 관객들과의 만남을 더욱 활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초라는 기록은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 과정을 채운 것은 15년이라는 긴 시간의 인내였습니다. 취미로 시작된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건 도전이 되고 그 도전은 결국 아무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다고 하죠. 오늘도 김기민은 수많은 연습과 또 무대 위에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가 내딛는 한 걸음은 발레를 꿈꾸는 또 다른 누군가에겐 이미 커다란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네, 오늘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발레리노 김기민 씨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가볍게 날아오르지만 그 뒤에는 누구보다 치열한 시간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보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를 통해 우리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요즘 취업시장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책상 앞이 아니라 현장으로 향합니다. 한때 기피 직종이었던 블루칼라가 지금은 다시 선택받고 있는데요. 채용 플랫폼 캐치 조사 결과 Z세대의 63%가 블루칼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단 7%. 인식이 완전히 뒤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높은 보상 때문인데요. 긍정 응답자의 67%가 높은 연봉을 1위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은 고용 안정성, 야근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AI 대체 가능성 낮음이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선택 기준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직업의 이미지나 사회적 인식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그보다 실질적인 수익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른바 킹산직으로 불리는 대기업 생산직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생산직의 경우 평균 연봉이 약 1억 원 수준에 이르고 정년 보장과 함께 높은 수준의 복지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조건 덕분에 채용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사실상 고시에 비견될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는 구조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AI 기술인데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무직 업무들이 자동화되거나 대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면 현장직은 정교한 손기술과 숙련도, 그리고 현장 경험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아직까지 AI가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과거엔 안정적으로 여겨졌던 사무직이 오히려 기술 변화에 취약한 영역으로 인식되는 반면 현장직은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높은 직무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해외 노동시장에서도 유사한데요.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선 최근 4년 사이 현장직 연봉 상승률이 사무직보다 더 높았습니다. 택시 운전자의 연수입은 약 38% 상승했고 건설 종사자의 연수입 역시 23% 증가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진학이 증가하고 있고 30대를 중심으로 기술 교육을 다시 받으려는 수요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진학사 캐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연봉 7천만 원의 교대 근무 블루칼라와 연봉 3천만 원의 워라밸 중심 화이트칼라를 비교했을 때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8%가 블루칼라를 선택했습니다. 즉, 청년들은 이미 수익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실 중심의 일터에서 이제는 기술과 현장 중심의 시대로 일터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겠죠. 과거에는 특정 직업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가 있었다면 이제는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로 본 일터 시간입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보통은 내가 맡게 될 업무나 급여, 기업의 분위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곤 하죠. 그런데 요즘은 복지가 직장 선택의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일명 개인화된 복지, AI 기반 복지 등 그 형태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오늘 데이터로 보는 일터에서는 변화된 기업 복지 트렌드를 숫자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트렌드가 가장 눈에 띄나요? 네, 이전의 복지가 예전에는 기성복처럼 똑같이 제공되는 형태였다면 최근의 복지는 개인 맞춤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 건강검진이나 리조트 이용권처럼 일괄적인 지원이 주를 이뤘죠. 하지만 최근 발간된 SHRM 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 직원들은 이전 세대보다 자율성과 일과 삶의 균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직원이 직접 선택하는 건강보험 플랜이나 맞춤형 웰빙 지원금, 심지어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까지 도입하면서 개인별 니즈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원티드랩이 이런 맞춤형 복지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또 다른 트렌드는 복지의 목적이 성과 독려에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 웰빙으로 옮겨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성과를 내기 위한 보상이었다면 이제는 직원들이 건강하게 일을 이어나갈 수 있는 식으로 지원하는 방법인데요. 특히 정신 건강을 몸 건강만큼 중요하게 여기면서 번아웃이나 직무 스트레스를 회사 차원에서 관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기 심리 상담이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은 물론 워케이션이나 리프레시 휴가 같은 회복 중심의 제도가 중심적인데요. 쿠팡과 카카오 모빌리티 등이 이런 환경을 구축해서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 기업들이 변화된 사회 분위기에 발맞춰서 함께 발빠르게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개인화와 웰빙, 이 두 가지 키워드 외에 또 주의해야 할 중요 포인트, 주목해야 할 흐름이 있을까요? 네, 이제는 복지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사용식이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더 부여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IWG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CEO의 95%가 유연한 근무 환경이 생산성과 직원 유지율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재택근무 환경 구축비 지원이나 거점 오피스 이용권, 홈 오피스, 가구 지원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복지를 설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본인이 원하는 복지를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지를 유지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혹시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좀 있겠죠? 네, 맞습니다. 현실적인 부분도 함께 짚어봐야겠죠. 이 HR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복지 예상은 연봉 대비 약 5에서 15% 범위 내에서 설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서 격차는 존재하는데요. 대기업일수록 예산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반면 스타트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차차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트렌드들이 기업 상황에 따라서 반영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결국 좋은 복지라는 거는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그 가치를 얼마나 세밀하게 챙기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은 인재를 지키고 직원은 이 자아를 실현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단단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서정 아나운서가 준비한 주제인데요. 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월 고용동향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청년층의 고통이 숨어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 양극화된 데이터에 대해 우리 심층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적인 지표 같이 한번 확인할 텐데요. 네, 서정 아나운서, 숫자만 보면 축제 분위기여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지표상으로는 완벽에 가깝습니다. 고용률 69.7%는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3월 기준 최고치입니다. 이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20만 6천 명 늘면서 2달 연속 20만 명대를 지켰죠. 하지만 아쉬운 점은 증가폭이 저번 달보다는 둔화됐다는 점입니다. 이 양적 성장은 유지하되 엔진의 힘은 조금씩 빠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실업률 역시 3%로 1999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기록입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만난 구직자들은 이 숫자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인데요. 일자리는 많다는데 내가 갈 곳은 없다라는 이 역설이 이 지표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늘고 어디서 줄었는지 산업별 속 사정을 들여다볼까요? 네, 보건사회복지업이 29만 4천 명 늘어나면서 전체 수치를 견인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자리 시장의 방어막 역할을 한 셈인데요. 반면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은 21개월, 건설업은 23개월 연속으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소매업은 11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선 점이 또 뼈아픈 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단순한 경기 불황 탓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국가데이터처에서는 이를 산업 구조의 변화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인 키오스크, 자동화 시스템이 요즘 들어서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는 구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청년들의 비명이 나오는데요.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인데 청년층 실업률은 7.6%로 치솟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5년 만에 3월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청년들이 주로 진입하는 숙박 음식점이나 정보통신업의 취업자 감소폭이 컸던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네, 청년 고용률이 23개월째 하락 중이라는 거는 정말 심각한 신호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쉬었음 인구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60대 이상은 늘었지만 청년층은 오히려 더 줄었는데요. 이건 청년들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취업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문턱이 너무 높아서 실업자로 분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23개월간 이어지는 이 하락세는 청년들에게는 희망 고문이 되고 있는데요. 비경제 활동 인구 데이터를 보면 고용시장의 미래가 더욱더 걱정되는 형국입니다. 육아 인구는 줄었지만 재학이나 수강 인구가 6만 6천 명 정도 늘었는데요. 이건 졸업을 유예하거나 학원을 다니면서 스펙 쌓기에 매달리는 청년들이 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질수록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살펴본 사발 고용 동향은 양극화된 일터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역대급 고용률이라는 숫자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로 밀려나는 인력에 대한 재교육과 그리고 제조업 활로 모색이 시급한데요. 청년들이 역대 최고 고용률이라는 뉴스를 보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대책이 절실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숫자를 보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데요.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정유정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바른 선크림과 로션, 그 브랜드 로고는 다 다르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공통된 하나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화장품 업계에 보이지 않는 거인, 브랜드 뒤에서 전 세계인의 피부를 책임지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를 단순히 주문받아서 물건을 만드는 회사로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이들은 단순 생산을 넘어 직접 컨셉을 제안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ODM 방식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기업입니다. 전체 직원의 30%가 넘는 인력이 연구원일 정도로 R&D에 진심인 곳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부터 최근 아마존을 휩쓴 조선미녀 같은 인디 브랜드까지 한국콜마의 연구소를 거치지 않은 성공 신화는 드물 정도입니다. 특히 요즘 한국콜마를 소식하는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바로 선케어입니다. 미국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1위를 기록한 조선미녀 선크림의 제조사가 바로 이곳인데요. 선크림과 스킨케어 부문에서 수주 비중이 70%에 달할 만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플래그십 제품까지 수주하며 화장품 종가라 불리는 유럽과 미국 기업들조차 한국콜마의 제조력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K뷰티는 곧 한국콜마의 기술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폭등했을 때 한국콜마는 남모를 미소를 지었는데요. 일찍이 환경을 위해 개발해온 종이 패키징 기술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80% 이상 줄인 종이 튜브와 미네랄 종이 스틱은 이제 단순한 친환경 캠페인을 넘어서 원가 절감과 ESG 경영을 동시에 잡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전쟁과 자원 고립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고객사들의 문의가 3배 이상 폭주하며 유통가의 종이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실적 이면에는 가족 간의 치열한 경영권 분쟁이라는 그림자도 있었는데요. 최근 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콜마 B&H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사실상 그룹 전체의 키를 잡는 완순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창업주 윤동환 회장이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된 콜마 B&H의 실적 회복이라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경영권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는 이제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서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를 설계하는 전략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리스크를 넘어서 압도적인 기술력과 친환경 혁신으로 무장한 한국콜마인데요. 전 세계인의 화장대 위에서 이들이 그려낼 다음 페이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국의 모든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하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어디 갈까입니다. 여러분은 봄하면 어떤 색이 떠오르시나요? 벚꽃의 분홍빛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유채꽃의 노란빛, 또 막 돋아난 잎사귀의 연두빛을 떠올리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그 봄의 색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초록빛 청보리밭이 바람 따라 물결치고 또 그 곁에 노란 유채꽃이 봄 햇살처럼 번져 있는 곳, 바로 전북 고창입니다. 지금 고창에서는 봄의 정취를 오롯이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23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한창입니다. 오늘은 그 봄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제23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지난 4월 18일 개막해서 5월 10일까지 고창군 공읍면 학원 관광농장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약 20만 평 규모의 청보리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데요. 고창의 대표 봄 축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연 경관과 문화, 체험 요소가 어우러진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라고 하네요. 올해 축제의 주제는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답니다. 이 말처럼 이번 축제는 풍경을 바라보고 또 그 직접 길을 걸으면서 봄을 몸으로 느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축제의 중심에는 보리밭 사이길 걷기 체험이 있습니다. 청보리밭 한가운데로 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초록빛 보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그 사이사이 유채꽃이 더해지면서 고창의 봄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완만한 구릉을 따라 걷다 보면 보리밭 풍경이 이어집니다. 이 풍경을 보면 넓고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걷는 속도도 호흡도 천천히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곳은 드라마 도깨비, 또 폭삭 소가수다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남기려는 방문객들의 발길도 많이 이어진다고 하네요. 초록의 보리와 노란 유채, 그리고 그 사이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우러지면서 축제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봄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축제장에서는 걷기 체험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트랙터 관람차 체험, 또 유네스코 7가지 보물찾기, 그리고 먹거리 부스 운영까지 가족 단위 방문객도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많이 마련돼 있습니다. 올해는 운영 방식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데요. 먼저 보리밭 사이길 걷기 체험은 1인당 3,000원에 운영되고요. 또 트랙터 관람차는 편도 5,000원입니다. 또 주차는 차량 한 대당 10,000원이고 하지만 이 금액은 전액으로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환급된다고 하네요. 관광객이 환급받은 상품권을 축제장 먹거리 부스는 물론 또 고창군 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광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게 한 점도 눈에 띕니다. 또 고창군은 축제장 내 가격 표시제를 시행하고 바가지 요금 근절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는데요. 방문객이 보다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고창의 봄은 자연의 결을 직접 걷고 느낄 수 있습니다. 초록빛 청보리밭과 노란 유채꽃,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까지 이곳에서는 봄이라는 계절이 눈에 풍경을 담는 시간은 물론 또 몸으로도 기억되는 시간으로 남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고창 갯벌과 청보리밭 축제를 함께 둘러보는 기차 여행 상품도 상품화되면서 고창은 생태와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봄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짧아서 더 아쉬운 계절이죠. 그 봄을 더 천천히 만나고 싶다면 지금 고창에서는 길 위에 남는 봄의 기억을 만날 수 있습니다. 5월 10일까지 이어지는 제23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 올봄 초록 물결 사이를 걸으면서 고창이 건네는 계절의 풍경을 만나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창 청보리밭 축제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오늘 노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입니다. 요즘 대중교통 비용 많이 부담되시죠? 출퇴근만 해도 한 달 교통비가 적지 않게 나가다 보니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많이 고민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교통비 절감 제도인 K패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특히 올해 1월부터 모두의 카드가 신설되면서 K패스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뉘게 됐습니다. 기본형, 그리고 모두의 카드 일반형,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입니다. 기존 K패스 기본형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 금액의 약 20%에서 53.3%까지 돌려주는 정률형 환급 구조고요. 반면에 모두의 카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해진 금액의 초과분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기본형과는 다른 정액형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의 카드도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뉘는데요.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교통수단까지 포함되느냐입니다. 먼저 일반형은 환승을 포함한 1회 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내버스나 지하철, 마을버스처럼 일반적인 도시 내 이동이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 플러스형은 요금 상한이 없이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되는데요. 신분당선이나 GTX처럼 요금이 높은 광역교통수단처럼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도심 내 단거리 이동이 많다면 일반형, 광역이동이나 장거리 출퇴근이 많다면 플러스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 기준 금액은 지역, 연령,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근 고유가 상황 속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4월부터 환급 혜택이 한시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적용 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입니다. 먼저 모두의 카드는 환급 기준 금액이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같은 이용을 하더라도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K패스 기본형의 경우에는 시차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이 기존 약 20% 수준에서 최대 50%까지 확대됩니다. 즉 같은 교통비를 사용하더라도 이용 시간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 가지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교통비가 약 7만 원인 이용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기존에는 약 2만 5천 원 정도를 환급받았지만 4월 이후에는 약 4만 8천 원까지 환급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돌려받는 금액이 크게 증가한 셈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할인폭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같은 이용이더라도 더 쉽게, 더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4월부터 달라진 K패스 환급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언제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교통비 부담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 쓰는 교통비 조금만 알고 활용한다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잡학사전과 함께 소소하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들 가볍게 풀어봤습니다. 알고 나면 괜히 한 번 더 얘기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슬쩍 아는 척도 해보고 싶은 게 이런 잡학의 매력이 아닐까요? 이렇게 작은 호기심 하나가 하루를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가볍게 만들어주길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에도 부담 없이 듣고 은근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